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재생병원 재활의학과 문현임입니다. 앞서서 이제 앞서서 신경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뇌졸중의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뇌졸중의 재활과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수칙, 이 부분은 앞에 그 신경과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부분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재활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뇌졸중이란 앞에서 계속 들으셨죠? 다치는 게 아니고 외상에 의하지 않고 뇌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터지거나, 그래서 혈관의 문제 때문에 뇌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운동신경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인지나 언어가 떨어지는 증상, 그리고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의식을 잃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초래되는 신경학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관장하는 부분, 팔을 관장하는 부분, 얼굴을 관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에 관련된 부분, 말을 하는 부분, 듣는 부분, 그리고 시지각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병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많이 겪게 되는 증상은 앞서도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한쪽으로 편마비, 근력이 떨어지는 근력 약화를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한쪽이 잘 안 보인다든가 하는 시지각 결손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뇌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지 표현을 할 수 없는 실어증, 그리고 구음장애, 이런 것들을 겪게 되시고 이제 삼키는 게 곤란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연하곤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뇌졸중 때문에 주로 겪게 되시고요. 이런 뇌졸중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재활이란 무엇이냐? 지금은 그래도 재활의학과라는 과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년 전까지 고려대학교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과, 저희 과로 전과 되시기 전에 환자분을 뵈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분들이 나 빨리 재활용과로 가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빨리 못 가서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약간 웃겼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문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기능이 확 떨어졌을 때 이제 최대한 그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재활 치료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제일 좋은 기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치료를 말하고요. 특별히 장애가 없더라도 어떤 통증이나 일시적으로 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요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를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뇌졸중 후의 회복 과정입니다. 이건 2011년에 이제 어떤 논문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잘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신경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은 그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계속 그 골든타임, 빨리 병원에 오셔서 초기 치료를 잘 받으셔야지 후유증이 적고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를 잘 받으시고 최근에는 그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치료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를 잘 해주고 계셔서 저희 재활의학과로 오시는 분들을 봐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후유증이 적은 상태에서 오세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면 그만큼 후유증은 적게 되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초기 치료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증상에 대한 숙제는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재활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재활치료들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신경학적인 회복은 6개월 정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치료 시간 아까 4.5시간 이런 얘기 골든타임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재활에도 굳이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자면 6개월,
6개월까지입니다. 발병하면서부터 6개월까지 이제 가장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시기고요. 물론 6개월이 됐을 때 완전히 회복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초반에 가장 빠르게 회복이 일어나고 6개월부터는 대부분은 일직선,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6개월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개개인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치료를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도 빠릅니다.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신경은 한번 다치고 나면은 더 이상 재생이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보니까 뇌신경도 계속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손가락을 이제 움직이는 연습을 시키지 않은 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무 연습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뇌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을 열심히 시킨 다음에 찍은 영상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손가락을 담당하는 부분이 처음보다 여기서는 더 많이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뇌신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뇌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활의학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원숭이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 이제 원숭이한테 일부러 손가락을 쓸 수 없게 병변을 만들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병변을 만들고 이제 어떤 원숭이들은 그 상태로 그냥 운동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뒀고요. 이제 어떤 원숭이들은 이렇게 특별히 고안된 우리 안에 놔둬가지고 이 손가락을 계속 이용을 해야만 여기서 나오는 먹이를 집어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 손가락을 쓸 수 있게 고안된 우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이제 다치고 나서 계속해서 운동을 한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의 뇌 지도를 이제 나중에 비교를 해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손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만큼이었는데 병변을 만들고 운동을 시키지 않은 원숭이는 이렇게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더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병변을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운동을 열심히 시켰던 원숭이는 뇌 지도에서 주변의 팔꿈치나 어깨를 담당하던 부분까지도 이렇게 손 영역이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고 하고 이런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우리가 뇌신경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느냐? 어떤 연구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얘기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근데 또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너무 빨리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분에서 오히려 나중에 기능이 더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일단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재활치료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나 보호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 환자분을 볼 때 여러 직종이 함께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하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필요에 따라서 사회사업팀이나 의지보조기 제작자들 이렇게 여러 직종이 함께 포괄적으로 재활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재활치료의 목표는 최대한 의존을 줄이고 갖고 있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앞에 말했지만 그 2차적 합병증, 관절이 굳는다든가 욕창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합병증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재활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성기 재활 치료에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침상 자세 유지입니다. 요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왼쪽이 마비되신 분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왼팔 밑에는 여러 가지 베개 같은 걸로 받쳐서 이 왼팔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체위를 변경할 때도 이 마비된 쪽이 아래쪽으로 깔리게 되면 어깨 관절이 빠진다든지 어깨 근처에 신경이 손상된다든지 하는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닥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위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발바닥 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관절이 굳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 관절을 90도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아래쪽에다가 이런 거를 좀 깔아주는 거, 이렇게 올바른 침상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적 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제 잘 유지시켜주기 위한 운동인데요. 이제 팔 같은 경우는 팔꿈치는 제일 끝까지 구부리면 이만큼 구부려지고 제일 끝까지 펴면 이만큼 펴지잖아요. 근데 이 관절 가동 범위의 끝에서 끝까지 운동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보호자분들 이렇게 열심히 주물러 주시고 계신데 그런 거는 되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끝까지 구부린 상태에서 10초 유지하고 끝까지 핀 상태에서 10초 유지하고 이런 식의 수동적 관절 운동을 하루에 3번 정도 10분씩 시행을 해주면 관절의 구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가 없어서 욕창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2시간마다 자세를 잘 바꿔주셔야 하고, 대부분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초기에 이제 그 삼킴 기능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합니다.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지,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콧줄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검사를 통해서 흡인이나 폐렴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 이후가 되면 이제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돼서 재활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로는 편마비, 운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제일 많이 원하시죠. 그래서 운동장애, 그리고 인지나 지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그리고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지장애나 우울증이나 통증에 대해서 약물을 조절하면서 이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영역은 이제 운동치료, 그리고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인지재활이나 연화재활을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행훈련, 이제 다시 걸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보행훈련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시던 분이 처음부터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경사 침대에 묶어서 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처음에 30도, 괜찮으면 50도, 70도 이렇게 각도를 높여가면서 적응을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오래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혈압이 몸에 적응을 못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응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런 훈련을 하게 되고, 여기 괜찮아지면 이제 이런 기구를 잡고 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체중 부하하는 연습이나 그런 거 지지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걸 잘 하시게 되면 평행봉에서 보행 연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잘 하시게 되면은 요 워커라는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걷는 연습, 이것도 잘 하시게 되면 지팡이,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4발 지팡이, 그 다음에는 1발 지팡이로 점점 진행해 가면서 순차적인 보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근력이 떨어져서 혼자서 걷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보행 훈련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에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 체간 고정 로봇이라고 해서 앉고 서고 서서 균형 잡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로봇 치료가 있고, 손에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손 움직임을 훈련할 수 있는 스마트 글러브라는 손 재활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행 훈련은 주로 운동치료실에서 하게 되고요. 작업치료는 주로 손 기능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지, 주로 팔, 손의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요. 세수하기나 옷 입기, 목욕하기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들을 실제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저하가 있는 분들에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인지 훈련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 장애가 있는 분들에서는 삼킴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삼킴 근육에 전기 자극을 한다든지 입안에 자극을 한다든지 하는 훈련을 작업치료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삼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로 보면서 음식을 먹어보는 검사예요. 실제 이렇게 조영제를 탄 음식을 삼켜보면서 이제 요 뒤쪽으로 제대로 넘어가면 식도로 넘어가는 거고, 요 앞쪽으로 음식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기도로 흡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렴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식사를 입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콧줄을 끼워야 하는지 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일단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성상에 죽을 먹는 게 좋을까, 밥을 먹는 게 좋을까, 물도 마셔도 될까, 이제 이런 연화의 단계들, 식사의 단계를 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전기 자극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삼킴 능력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좌측 뇌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실어증, 말씀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 발음이 잘 안 되는 구음 장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 언어치료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신경 조절 치료라고 해서 자기 자극을 가지고 머리를 자극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뇌는 이렇게 좌측 뇌하고 우측 뇌가 있어서 두 개가 주로 비슷한 활성으로 서로를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 딱 병변이 생기게 되면 이쪽 뇌의 활성은 확 떨어지게 되고 이제 반대쪽 뇌의 활성이 너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을 낮춰주거나, 이쪽을 높여주거나, 이쪽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뇌 활성을 조절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 경두계 뇌 자기 자극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에서 운동 기능이나 인지 기능, 언어 기능,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재활 치료에서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뇌졸중의 재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수칙은 앞에 신경과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간단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건강 수칙이고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담배는 이제 최근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쓸 곳을 많이 잃어가고 있죠. 피우실 수 있는 장소가 일단 잘 없는데, 그렇긴 해도 아직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흡연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이제 흡연을 하시는 경우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을 걸릴 위험이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2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은 이제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마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조절을 못하고 과음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금주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했을 때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원인도 되고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이제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한 번에 30분을 쭉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나눠서 합쳐서 30분 이상 해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30분 이상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장 어려운 얘기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흡연이나 음주나 폭식 이런 것들로 푸는 거는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트레스 방법,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은 어떤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진단을 받아도 내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약을 잘 안 드시고 잘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젊은 나이에 뇌졸중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도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고 실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약을 열심히 잘 드셔야 합니다. 여기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의 치료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변경이나 중단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신경과 선생님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뇌졸중 응급 증상으로는 이렇게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말하기가 힘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원이나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빨리 119를 활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